아 제가 선배 오신다 그래가지고 여러 권의 책을 내셨지만은 가장 초입에 냈던 주기자라는 책 있잖아요. 네. 그 시사회국 책을 봤는데 네. 야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네. 무슨 또 당시에 이제 종교 권력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놀랍더라고요. 제가 기자 생활을 처음 했을 때 그때 이제 세기 말이어가지고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창궐하던 때였어요. 네. 그 세기 말 저 99년 2000년 넘어가면서 세상이 종말한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종교 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치나 사회에. 네. 이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깡패들이 그때만 해도 조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조폭이 좀 있었어요. 조폭들이 정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다. 그래서 제가 기자가 딱 됐는데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는 기자 생활 오래 안 할 텐데 내가 이 그 사이비 종교 그리고 이게 깡패들은 때려잡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했죠. 아니 그래서 사이비라는 애들은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 내용 보니까 근데 네. 조양은도 나오고 김태촌도 나오던데 네. 그런 분들하고 직접 이제 만나신 흔적들도 많이 드러나 있어요. 제가 그 조용기 목사, 조용기 네. 목사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사를 써가지고 순복음교회 신자들이 와가지고 이 경향신문 앞이잖아요. 수천 명 왔죠 그때. 네. 예. 수만 명 와가지고 길이 막혔잖아요. 그 길이 막히고 그때 이제 사탄 기자 물러가라, 주 기자를 죽이자. 악마 기자다. 네. 네. 악마 기자. 주 기자를 죽이자 이렇게 프랭카드를 들고 온 거예요. 너무 재밌었죠. 뭐. 근데 그 취재를 하면서 조용기 목사가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려고 계속 활동할 때 그때 제가 정광훈을 만난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만난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요. 그때는 저 조용기 목사의 행동대장이었어요. 행동대장. 네. 행동대장에서 저 꼬레비에 있는 정광훈이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아, 그 노하우를 습득했구나 다니면서. 그렇죠. 네. 정광훈 그다음에 장경동 목사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심부름하고 다니셨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만났습니다. 정광훈 목사 얘기는 다 나중에 하고 네. 제가 이제 조폭들이 옛날에는 막 전당대회를 때려 부시고 어떤 선거하면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세를 하잖아요. 서로 유세를 하는데 다른 유세를 못하게 가서 그냥 깽판 부리고 행패 부리고 깨 부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9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어. 근데 그때 이제 깡패들이 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조양은을 양은이파 조양은 그 유명한 조약은. 네. 그 양반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샌드위치를 하나 내놓는 거예요. 샌드위치를 내놓는데 샌드위치 이거 어떠냐고 물어봐가지고 괜찮나요? 그랬는데 이거 얼마 받을까? 그러더라고. 근데 샌드위치인데 조금 고급 샌드위치였어요. 그런데 한 2,000원 받으면 되나? 3,000원 받으면 되나?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당시 기준으로. 네. 5,000원 받겠다는 거야. 당시 기준으로. 4,000원, 5,000원. 그럼 네. 20여 년 전이니까 엄청 비싼 돈. 그렇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사 먹어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다가 납품하려고 한대. 그러면서 순복음교회 있는 거 있잖아.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그래. 그러면서 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조양은 아저씨가 옛날 얘기, 조용기 목사와의 옛날 얘기를 쫙 풀더라고요. 그리고 김태촌 아저씨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는 이제 병원에 나와 있었어. 그 감옥에 가 있다가 병원에 나와 있었어. 중병 걸렸죠 그때. 병원 네. 나왔는데 들어갈 때 보니까 막 들어가 볼 때니까 누가 안수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소리쳐서 그래가지고 누군가 했더니 최성규 목사였어요. 최성규 목사. 한기총 회장하고 조용기 목사의 오른팔이었죠. 최성규 목사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또 조용기 목사 얘기를 쫙 하는 거야. 막 하면서 내가 말이야 조용기 목사 아들 문제를 어떻게 했고 어떤 문제를 했고 어떤 얘기를 했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이제 조용기 목사는 내가 잡아야겠다.
열심히 취재해가지고요. 네. 조용기 목사가 나중에 실제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었죠. 야, 그러니까 종교 권력과 이제 조폭 권력의 유착 관계를 네. 명확하게 이제 드러내는 글을 네. 쓰셨던 건데, 근데 제 선배가 불편부당하다고 느꼈던 것은 그 기독교만 챕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천주교 취재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동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도 불교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네. 뭐 이제 가신 분이지만 종교계 불교계 최고 권력자에 대한 그 비판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초파일 앞두고 부처님 오시기 한 달 전에 커버 스토리로 이렇게 자승자박 이렇게 자승자박. 누구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만큼 썼어요. 이제 네. 불교계 이제 종교계 최고 권력에 대해서 커버 스토리를 썼는데 스님들이 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겠죠.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부처님 오신 날이고 우리도 대목인데 지금 이러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선배가 기불천 3대 종교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나쁜 점들을 다 파헤쳤는데 그 3대 종교가 혹시 위협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이 좀 약간 다릅니까? 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예. 종교는 무서워요. 제가 기불천이라고 하지만 기불릭을 떠나서 네. 기불릭을 떠나서 그리고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 지금 나오는 사이비 종교들 거의 대부분 제가 그때 기사를 써서 다 소송당했어요. 소송당하면 그 사람들은 소송과 그 다른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데 그래? 그럼 내가 또 썼어. 또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그래서 소송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조용기 목사 순복음교회에서는 120억 소송을 그러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액으로 걸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20여 년 전부터 기자 중에 몸값이 최고예요. 소송 가액으로는 120억짜리야. 네, 120억. 다른 사이비들도 20억, 10억 막 이렇게 돼. 근데 사이비들이 그 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 큰 로펌 비싼 전관들 써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엄청 괴롭혀요. 어떤 사람들은 저기 부산에서 재판 받도록 만들어놔. 진짜로요? 재판을 걔네들 본산이 거기라고. 근데 안 받아줘야 되는데 판사가 받아줘요. 받아줘 또 그거를. 그럼 거기 가야 돼.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근데 물론 이제 위협. 예. 조용기 목사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순복음교회 사람은 아닐지는 몰라도 지하철을 타고 내려가 집으로 걸어가는데 집에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는데 주 기자님 저희 좀 보시죠.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진짜요? 지하철을 타고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다닐 때였는데 마을버스를 타고 걸어서 이제 집에 걸어가는데 거기까지 집 앞에서 오싹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싸웠죠. 싸워야지 어떻게. 그리고 또 제가 저기 또 어떤 그 조폭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조폭 애들이 맨날 잡으러 온다고 전화 오고 난리 났어. 협박하고. 회사로 전화 너 언제 갈아 먹는다. 갈아서 찢어서 널어버린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야 너 어디야? 너 당장 나 여긴데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2시간 있다가 오라고 하고 내일 오라고 하고 그러면 안 와요. 조폭들이. 조폭들은 네. 뭘 뭐라고 하면 많이 했죠. 조폭 보내는 거는 예사였고 소송으로 가장 괴롭혔어요. 위협하는 것도 있었죠. 집 주변에 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이제 소송을 많이 치르시다 보니까 사실 이긴 소송도 있고 뭐 진 소송도 있을 텐데 다 나는 형사 소송에서 한 번도 안 졌어. 그래요? 다 이겼어? 불패 신화 그거 몰라? 그거 되게 유명한. 불패 신화 심지어? 그러면 네. 제가 형사 소송에서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종국 결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까지 갔을 때. 법원. 아니 BBK 제가 메모 기사를 써가지고 BBK 메모 써가지고 검사 10명이 저를 고발했죠. 맞아, 네, 알아요. 예. 검사들이 했고 이명박 정부 초기잖아요. 초기였는데 그때 제가 1심에선 졌는데 2심에선 이겼죠 또. 그리고 3심에서 대법원에서도 이겼고. 네. 그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또 잡으려고 해가지고 제가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멀리. 파리도 도망가가지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걔네들이 그 사전 구속영장 쳐가지고. 맞아. 네, 수갑 차고 들어갔죠. 그러나 제가 영장 심사도 이겨내고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했는데 거의 5대4였을 거야. 아슬아슬하게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죄. 그 선거법도
선거법도 10몇 년 동안 끌다가 헌법소원 2번 해가지고 그래서 선거법도 또 그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해서 헌법을 2번이나 바꿨어요. 네. 제가. 그리고는 전 이겼죠. 이겼어. 아니 그런 소송에서 김어준 벌금 냈어. 나는 문제 났어. 이제. 아니 근데 그런 소송에서 누군가의 조력을 받기도 하지만 선배의 두 번째 책을 보면 정말로 그 사법 팔극을 다룬 거지 않습니까? 네. 본인 스스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 같은데. 아니 저기야 제가 언론인으로 살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법조인이었어요. 피의자로 지금 20 몇 년 넘게잖아. 피의자이자 피고인. 그렇죠. 그러니까 피의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네. 이 법률을 다루고 이 검사하고 어떻게 검사 취조에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 경찰 전화 왔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 모르거든요. 심지어 안 당해보면 모르죠. 네. 네. 심지어 판검사들도 몰라요. 음. 그 윤석열의 가장 절친이었던 제일 아끼는 후배였는데 기소를 당했을 때 너무 패닉이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뭐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생활을 못 하고 그런 윤석열의 후배니까 법조인이겠죠 그 사람은. 검사 출신 검사 출신인데. 거기까지만 해. 자 그런 사람도 있고 판사 출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기가 이렇게 법을 다루고 그러다가 검사 앞에서 어. 앉은 답을 못 하는 거야. 그렇겠지. 변호사들도 그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소송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재판을 받다가 이거 그 제 재판을 영화 감독들이 몇 명 와서 봤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영화보다 더 재밌다는 거야. 그러면 이 영화감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기 좀 남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록으로?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그게 많은 그 피의자들, 많은 범죄자들한테 도움이 돼가지고 제가 아직도 저기 연락이 오고.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팬레터 많이 받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 듣기에는 그 관련된 사인회 같은 걸 저자 사인회를 했는데 당시 현지 판사가 와가지고 여러 권에 사인 받아갔다면서요. 아니 판사들 많이 왔어요. 그리고 판사들한테 연락도 많이 왔고 네. 많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봤다고 해서 얘기도 하고 그때는 뭐 강의도 좀 해주고 여러 명 모인데에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또 저를 많이 도와줬어. 그래가지고 제가 판사님들 재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헌법재판관에 있는 지금 9명의 판사 중에 3명이 제 판사예요. 사실 누구죠 그게? 예. 아니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정형식 있다는 거 알고 정영식도 있는데. 있어요. 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정영식 제 판사였기 때문에 네. 정영식 판사가 얼마나 헌법재판관이 이번에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만 얼마나 좀 편향적이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재용 풀어준 사람이거든. 정영식은 판사를 하면 안 되고 쟤는 인간도 아니 하면서 계속 정영식을 가장 크게 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윤석열. 아 그래요? 자 윤석열이 기소한 이재용을 그렇죠. 네. 1심에서 구속됐어. 1심에서 김모 판사가 구속시켰어요. 그 사람도 재판사였어. 그랬구나. 그 사람한테 재판 많이 받았어. 네. 자, 그 판사를 그 사람도 구속시켰는데 2심에서 정영식이 그 뇌물 액수를 줄이고 뭐 횡령 액수를 뭐 줄이고 막 그래가지고 집행유예를 풀어줬잖아요. 근데 대법에서 다시 잘못됐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파기환송이 되고. 파기환송 됐는 걸 보면 정영식이 재판을 잘못됐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명숙 전 총리 이렇게 한명숙 총리 사건, 사건 예. 때도 그 주심 판사였거든요. 그때 네. 저도 그 정영식 판사가 제 판사였거든요. 그랬구나. 우리 판사 동기야.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명숙 총리한테 계속 걱정하고 우려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둘이서 밥을 먹는데 정영식 판사가 굉장히 위험한 판사다. 그러니까 저는 좀 미뤘으면 됐겠다. 기피해야 된다. 기피해야 네. 된다.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너무 재판을 잘한다. 따뜻하게 해주신다. 예. 올 때마다 검사를 혼내고 공소장 변경하라고 하고 이 재판은 틀림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죽이잖아 잘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요 나는 저 사람 위험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취재를 잡았어요. 네. 판사님 제가 뭐가 급한 취재가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재판을 미루는 거예요. 김호준은 알지도 몰라. 뭐 알지도 모르고 내가 계속 미루니까 쟤 왜 그런데 자 저희는 미루고 한명숙 총리는 그때 갔어. 갔는데 1심에서 무죄 사건이거든요. 뒤집혔구나. 2심에서 징역 2년 나왔잖아. 야, 그래서 이제 결국 감방살이 하셨구나. 네. 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야. 이것뿐만이 아니야.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재판을 많이 받아서 그 판사들의 정보가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판사들이 사실은 제 재판도 도와줬어요. 그랬구나. 네, 제 네. 재판에 어떤 분은 그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여기가 어디까 오래된 일이니까 네네. 뭘 써주시기도 했어. 서면으로. 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껏 무죄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선배가 무죄로 살아남는 게 너무 중요한 만큼 사법 권력이라는 게 그만큼 비대하고 강한 건데. 그리고 이 법과 양심, 이 어떤 것보다 어떤 가치보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이게 사법 권력이 누가 판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거든요.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